네, 안녕하세요. 악기론을 수업하는 이남영입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는 첫 시작으로 어, 악기론의 첫 시작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책. 제가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첨부 파일로 아마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현악기론 앞부분을 조금 같이 보고요. 그리고 관현악 기법 책도 오늘은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먼저 관현악기론 오케스트라라 무엇인가 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케스트라라는 단어 자체는 처음에는 춤을 추는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예전에 오케스트라라는 곳에서는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우리가 오케스트라라고 했었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악기들이 연주하는 것이 이제 오케스트라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기원전의 이야기 의미는 바로 춤추는 장소라는 것이 오케스트라라는 단어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음악회장이나 이런 곳에서 오케스트라 곡, 관현악곡, 교향곡 이런 곡들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공연장에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오케스트라 군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오케스트라 안에는 어떤 악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보면 오케스트라 악기 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가 현악기, 그리고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이렇게 크게 4개의 군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현악기 군, 목관악기 군, 금관악기 군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은 악기의 특수적인 모양이라던가 또는 재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동일한 어떠한 계열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의 그 모습을 상상하시고 그것이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목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목관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라는 의미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금관악기는 이제는 쇠로 되어 있는 악기, 타악기는 이렇게 치는 악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이렇게 크게 4개의 이제는 조직으로 우리가 이제는 편성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편성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악기론이라는 수업 안에서 사실상 이렇게 편리하기 위해서 분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도 되게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악기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페이지의 책을 보시면 지휘자가 맨 앞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지휘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현악기가 배치됩니다. 이렇게 바이올린, 제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콘트라베이스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형태로 들어가서 있어요. 바이올린, 제이 바이올린, 네, 비올라, 그다음 첼로, 그다음에 콘트라베이스가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현악기는 정말 인원이 아주 많죠. 네, 그리고 맨 앞에 차지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목관악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목관악기 뒤에 금관악기 뒤에 타악기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가 되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왜 이러한 형태로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왜일까요? 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보통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서부터 콘트라베이스까지 비슷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인원이 아주 많다고 소리가 엄청나게 커진다기보다 조금 더 꽉 채워진 좀 단단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목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솔로의 기질을 타고난 악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악기가 사실상 이 오케스트라 곡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 소리는 무엇이냐? 소리의 각각의 악기마다 특징을 다 가지고 개성이 독특하게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현악기가 때로 다 같이 띠띠로 나와도 목관악기 한 대가 나와도 그 소리를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현악기 뒤에 목관악기들이 배치가 되고요. 금관악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소리가 많이 강하기 때문에 금관악기가 그 뒤에, 그다음 타악기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큼 소리 큰지. 네. 그래서 그 소리에 비례해서 위치를 조금 더 뒤로 물려놔서 서로의 악기가 음향과 음색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다양한 악기의 음향과 음색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의 배치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조금 더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오케스트라처럼 전체 편성이 아니어도 작은 편성으로 될 때도 악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조금 더 균형 있게 들을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조금 더 빈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악기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현악기에 하프가 더 들어가죠. 네, 이렇게 5개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수업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될 악기입니다. 네, 그 다음 목관악기로 갈게요. 네, 여기도 써있죠? 목관 주자들은 중요한 독주를 하며, 그러니까는 솔로의 기질을 갖고 있는 악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관악기 군에서는 대표적으로 플룻, 오보에, 그 다음에 클라리넷, 바순, 크게는 이렇게 4개로 나눠지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플룻과 피콜로, 오보에, 잉글리시온,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더블 바순 이렇게, 또는 콘트라바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뭐 2관 편성, 3관 편성, 4관 편성. 여러분들 2관 편성 또는 3관 편성 또는 4관 편성. 우리가 보통 4관 편성을 대편성이라고 얘기도 해요.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듣는 오케스트라 곡은 2관 편성, 고전시대 곡은 2관 편성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낭만주의, 후기 낭만주의 뒤로 갈수록 이제 편성이 4관 편성까지 대편성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관 편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악기의 구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이라는 말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의 2관 편성이라고 하면은요, 목관의 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플룻 한 대와 그리고 피콜로 한 대가 있다. 바로 이것이 2관 편성이 될 수 있어요. 또는 플룻 한 대, 또 그 다음 플룻 2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2관 편성에 들어갑니다. 그럼 3관 편성은 어떻게 될까요? 플룻, 제일 플룻과 그 다음에 세컨 플룻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피콜로가 들어가면 이게 3관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4관 편성은 4관 편성 같은 경우에는 클라리넷으로 얘기해 볼까요? 클라리넷이 퍼스트 클라와 그 다음에 세컨 클라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베이스 클라리넷이 들어가요. 베이스 클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콘트라 베이스 클라가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가 사관편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관의 수가 몇 대이냐에 따라서 이관편성, 상관편성, 사관편성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관악기군으로 갈게요. 근관악기군은 지금처럼 호른, 그 다음 트럼펫, 트럼본, 튜바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요. 근관악기에서는 우리가 트럼펫이 조금 더 고음에 해당하지만 악보의 배치 순서, 악보 이제 우리가 스코어라고 하는 악보에서는요, 첫 번째 맨 위에는 목관악기들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플룻, 오보에, 클라, 바순 순으로 이렇게 높은 음역에서 낮은 음역으로 배치가 되고요. 스코어가 그 다음에 트럼펫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호른이 먼저 들어갑니다. 호른이 들어가고 그 다음 트럼펫이 들어가요. 트럼펫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트럼본이 들어가는 거죠. 트럼본이 들어가고 그 다음이 튜바가 들어가요. 네, 튜바가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악기 군은 뭐 무수히 많죠. 거의 대부분 팀판이라는 악기가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팀파니. 거의 대부분의 곡에서 팀파니는 이제 거의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악기들이 이제는 일부분에서 음색적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악기는 맨 뒤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이제 다음은 그 4페이지에 있는 과제 1번을 저희가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과제 1을 보시면 다음 음악의 시작 부분을 듣고 작곡가가 자기의 작품을 오케스트라의 어떤 악기군으로 시작하는지 밝혀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각각 10곡을 들어보면서 어떤 악기 또는 어떤 악기군으로 시작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곡은 모차르트 교향곡 39번 E플랫 장조에서 제2악장 2악장 곡이에요. 2악장인데요. 한번 어떤 악기군으로 시작하는지 어떤 악기까지 맞히면 더 좋겠죠. 하지만 뭐 어떤 악기군이다 라고까지 한번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죠, 요거는. 네, 어떤 악기군인가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모든 소리가 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트링에 해당을 해요. 그죠? 현악기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주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두 번째 이제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 그림을 라벨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곡가가 관현악곡으로 이제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곡을 어떤 분들은 라벨의 곡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무소르그스키가 원래 피아노 모음곡으로 만든 곡이에요. 전람회의 그림이라고 하는 이 곡은 아주 멋있는 곡이죠. 되게 묘사를 되게 잘했어요. 그림 묘사를. 네, 그래서 이 곡을 라벨이 다시 관현악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네, 이 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또
어떤 악기로 시작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소리인가요? 트럼펫이 먼저 선창을 하고 그 후에 다른 브라스, 금관악기가 함께 재창을 하는 형태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악기가 지금처럼 빠져나옵니다. 네,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는 금관악기, 군이죠. 금관악기 하면 엄청 강하고 어택이 강한 그런 한 악기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도 들어보시면 트럼펫의 선창 이후에 아주 부드러운 금관악기의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은 드뷔시입니다. 드뷔시의 야상곡 중 아지랑이라는 곡인데요. 한번 이 곡은 어떤 악기군으로 시작하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악기인 줄 아시겠어요? 네, 어떤 악기 또는 어떤 악기군? 다시 더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목관악기고 시작을 하고 있죠. 네, 목관악기군이에요. 그 중에서 클라리넷과 바순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오보에의 선율과 함께 한 악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부분이 클라리넷과 저음에서 바순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보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곡은 목관 악기군으로 시작하는 곡이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의 2악장 부분이에요. 네, 이 곡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메인 멜로디는 조금 더 후반에 나오는데요. 앞부분, 맨 시작하는 부분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더 멜로디 나올 때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뭔가요? 저음의 현악기와 그죠? 그건 뭐죠? 스트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스트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얘는 현악기 군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여기가 메인 주제예요.
베를리오즈 같은 경우도 악기 군, 그러니까는 관현악 기법적으로 되게 관현악 기법의 대가라고 하는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곡에서 음향적으로 관현악 기법적으로 되게 탄탄한 소리를 갖고 있죠. 네, 그 다음 로시니의 도둑질하는 까치. 우리가 도둑까치 서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책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 되게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제목이 조금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도둑까치 서곡이라고 하는 이 로시니의 곡에서는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는 모든 악기가 다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스며들어가면서 도둑같이 서곡, 로시니의 도둑같이 서곡이에요. 네, 그 다음은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환상서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차이콥스키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관현악 곡을 썼어요. 이것은 발레곡과 다릅니다. 네, 발레곡과 다르고요. 네, 발레곡은 프로코피에프가 썼고요. 이거는 관현악 곡으로만 만들어진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곡인지 어떤 악기인지 아시겠나요? 우선은 현악기가 이제 나오네요. 이게 현악기의 소리예요. 그죠? 현악기는 아닌 거고 바로 조용하게 나오지만 여기는 목관 악기군에 해당을 하고요. 그죠? 소리는 잘 들어보시면 저음 악기예요. 클라리넷과 바순 또는 파고시라고도 얘기하죠. 이 악기에 의해서 연주가 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베르디. 오페라 이탈리아 작곡가죠. 오페라 아이다의 대행진곡
그래서 어떤 소리로 나오는지 혹시나 여러분들 뭐 이어폰을 통해서 듣는 분들은 음악을 들으실 때는 조금 소리 좀 낮춰주세요. 왜냐하면 음악의 각각의 곡마다 시작하는 다이나믹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렇게 꽝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면 귀에 혹시 깜짝 놀라실까봐 네, 말씀드립니다. 네,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의 대행진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이 트럼펫이에요. 그러니까 금관 악기군에 해당을 하죠. 트럼펫과 함께 브라스가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클라리넷도 함께 나오고 있었어요. 네. 다음은 시벨리우스, 핀란드 작곡가죠. 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D장조의 3악장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악기로 시작을 할까요? 네, 여기는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현악기군이죠. 클라리넷과 함께 또 나오죠. 이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현악기군으로 이 곡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9번째 곡 비제. 비제의 랄라신네의 서곡에서 제1변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곡은 조금 제목에 따라서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실 때 찾을 때 어려우실까봐 서곡을 이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건 모음곡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음곡 1번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특히 이 곡은 계속 같은 멜로디를 악기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마치 라벨의 볼레로처럼. 네. 그래서 이 곡도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악기론에 되게 적합한 듣기 좋은 곡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이 곡의 시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관악기로 바뀌었죠. 톱악기가 했던 것을 목관악기가 받아서 하고 있어요. 클라리넷이 주제 선율을 하고 오보에가 대선율을 받아서 같이 가고 있죠. 목관악기가
아마 좀 더 길게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곡이에요. 꼭 다음에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서 같이 꼭 보시면 좋은 곡입니다. 일단 코플랜드 서민을 위한 팡파르. 이 곡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면 생소한 곡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이 곡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강력하죠. 그래서 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악기는 어떤 타악기였는지 아시죠? 그리고 트럼펫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탕 치는 악기는 바로 팀파니에 해당을 하고요. 그 외에 타악기 이렇게 진과 같은 공이라고 하는 악기 또는 탐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두 가지 그런 이 공이라고 하는 악기가 아주 다양한 역할을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볼게요. 타악기군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율은 트럼펫이 담당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 과제 1에 나타나는 10곡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어요. 전체를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 이후 다음 주 각각 주마다 매주마다 이제 다양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각 시작하는 음악이 어떤 악기군으로 시작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네. 자, 네, 과제 2, 3, 4까지 다 하진 않고요. 이 책에서는 제가 필요한 부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꼭 봐야 될 부분만 이 책에서 보도록 할 거예요. 네.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악기군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또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앞에 간단하게 나와 있던 부분들이 지금처럼 지휘자, 그리고 제일 바이올린, 그리고 세컨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들어가고 중간, 가장 정중앙에 목관 파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컨 바이올린 뒤에 이렇게 하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른이 함께 여러 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럼펫, 트럼본, 튜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는 소리가 더 무거운 악기로 간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도 더블 바스니, 콘트라 바스니 맨 오른쪽에, 그다음 튜바가, 그리고 콘트라 베이스가 맨 오른쪽에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타악기들이 맨 뒤에 나타나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악보의 이 그림은 몇 관 편성일까요? 몇 관 편성일까요? 네. 아실 수 있겠어요? 우선 목관으로 가서 볼게요. 피콜로, 플루트 2대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바순, 그 다음 콘트라바순 3대예요. 이렇게 3대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클라리넷도 보시면
클라리넷 하나, 둘, 세컨 바이올, 세컨 클라, 그리고 여기 베이스 클라. 보이고 있고요. 베이스 클라리넷이. 네, 여기. 베이스 클라리넷. 요거는 뭘까요? 제가 볼 때 이게 베이스 클라리넷인 것 같고, 이건 색소폰이네요. 네, 색소폰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오보에 2대가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 잉글리쉬 혼이라고 하는 악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몇 관 편성인가요? 네, 3관 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 자, 3관 편성인데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트럼펫이 3대가 보여요. 또 트럼본이 3대가 보입니다. 튜바는 보통 1대를 써요. 또는 2대. 이건 몇 관 편성에 상관없이 그렇게 씁니다. 근데 호른을 볼게요. 호른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6대. 6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요거를 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2관 편성일 때는 호른은 4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관 편성일 때는 2배에 해당하는 6대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4관 편성일 때는 몇 대가 들어갈까요? 네, 4관 편성일 때의 호른의 수는 바로 8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보지 않더라도 호른의 수만 봐도 이건 몇 관 편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홀수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6대가 있어야 되는데 7대가 있다거나 또는 4대가 있어야 되는데 5대만 있다거나 그럴 때는 마치 스페어 타이어처럼 이렇게 다시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함께 이렇게 같이 두는 경우가 있어요. 호른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 대 중에 6대가 들어가면 2배에 해당한다는 것. 상관 편성이면 2배에 해당해서 6대가 호른이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현악기론에 나와 있는 책 부분을 좀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관현악기법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현악기법 책은 여러분들 8페이지, 책이 있으신 분들은 8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제가 이제는 참고 자료로 보내드린 한 페이지의 현악기의 주법이란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현악기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악기군의 전체적인 주법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각각의 악기의 음력이나 주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현악기의 주법을 다양한 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오케스트라는 흔히 현악기군, 목관악기군, 금관악기군, 타악기군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현악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악기의 모양이 크기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안에서도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악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력의 차이만 있을 뿐 각각의 악기들이 비슷한 음색을 가지고 모여있는 악기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악기들 중에서 이 현악기들은 가장 많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악기군을 코르도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코르도폰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두 지점 사이에 연결된 현들을 연주하는 악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코르도폰이라고 하는 현악기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악기의 음색. 현악기들은 음력이 가장 높은 악기에서 가장 낮은 악기까지 매우 유사한 음색을 갖고 있습니다. 목관악기나 금관악기에 비해서 훨씬 음력에 따른 음색 변화가 별로 없는 것이 바로 현악기군이죠. 두 번째, 현악기의 넓은 음력. 악기군 자체의 음력이 아주 넓습니다. 더블 베이스와 바이올린 사이의 음력 차이는 총 7옥타브가 됩니다. 세 번째, 넓은 다이나믹. 현악기들은 거의 들리지 않는 피아니시모에서
아주 큰 포르테시모까지 넓은 샘여림의 변화폭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풍성한 울림. 현악기의 음은 배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풍부한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음에 의한 울림은 우리가 오랫동안 현악기의 소리를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그러한 이유를 갖게 하죠. 네 번째, 다양한 주법적 효과. 현악기는 각각 다른 종류의 소리, 그러니까 활을 긋거나 손가락으로 현을 퉁기거나 혹은 두드리거나 이러한 다양한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치지 않고 꾸준히 연주할 수 있다. 이것은 관악기는 연주자들이 숨을 쉬면서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쉬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악기는 쉼표가 없는 어떤 음악도 지속적으로 연주할 수 있죠. 다음 보이는 화면은 정규 관현악단 현악 파트의 연주자 숫자입니다. 제1바이올린이 대략 16명에서 18명으로 되어 있고 보면대를 보는 것, 그러니까 보면대는 보통 일반적으로 2명이 함께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면대는 8개에서 9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바이올린은 14명이어서 16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올라가 10명에서 12명, 첼로가 10명에서 12명에 그 다음에 더블 베이스, 콘트라베이스가 대략 8명에서 10명 정도의 연주자의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악기의 조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악기는 4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현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는 5도 간격으로 조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블 베이스, 콘트라베이스는 유일하게 4도 간격으로 조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2-1 악보를 보시면 바이올린의 현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저음의 개방현을 순서대로 G음, D음, A음, E음으로 4개의 현이 개방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비올라는 2-2번 악보를 보시면 됩니다. 가온 보표라고도 하고 우리가 비올라 보표, 정확한 이름은 C 클래프죠. 이 C 클래프의 보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C음, G음, D음, A음으로 개방현이 위치합니다. 그 다음 첼로는 비올라의 한 옥타브 아래의 음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C, G, D, A로 이렇게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콘트라 베이스만 4도 간격으로 되어 있고 최저음이 E음, 그 다음 A, D, G 이렇게 4개의 개방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트라베이스는 지금 보이고 있는 악보에서 한 옥타브 아래로 낮게 소리를 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악기는 모두 공통적으로 활을 사용하죠. 우리는 활을 현에 가로질러 긋는 방법, 이것을 가지고 보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잉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내림활과 올림활입니다. 내림활, 다운보우는 지금 보이는 표시처럼 디귿자가 약간 위로 뒤집힌 형태, 이 형태의 표시가 내림활의 표시입니다. 악보에 보이는 것처럼 내림활의 표시가 있으면 활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다음 올림활. 올림활은 업보우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악보의 표시는 지금 보이는 V자 표시처럼 되어 있어요. 올림활은 활 끝쪽에서 프로그 쪽으로 향해서 올리는, 아래에서 위로 활을 올리는 형태가 바로 올림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량 또는 음색으로 봤을 때 내림활의 형태가 조금 더 강력하게 들릴 수 있고요.
올리말의 활은 조금 더 약한 소리에서 점점점 강해지는 소리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제 악보로 보여지는 이 곡은 이음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각 활로 모두 활을 바꿔서 연주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악보가 이렇게 내리말과 올리모를 각각의 음마다 다 적어 놓지는 않고요. 요거는 예제로 올리말과 내리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모든 음표에 보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연주자들은 내리말과 올리말을 귀로는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별로 없어요. 활의 방향을 바꾸어 연주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느껴지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 표시는 악보에서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활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 그럴 때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악보를 한번 보면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219. 오케스트라에서는 각 현악 파트의 연주자가 한 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두음으로 된 화음을 중음주법으로 한 사람이 두 개의 음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연주자가 나누어서 연주하는 것이 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DVG라고 얘기합니다. 약자는 DIV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분할을 원하지 않을 때는 non-divg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유니즌의 약자인 UNIS.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악보에서처럼 빨간색 네모칸에 DVG A6, A3 이런 숫자들이 보이죠? 그것은 1바이올린의 연주자들이 6파트로, 그러니까 6개의 조로 나누어서 연주를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3은 3개의 조로 나눠서 연주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 다음 보게 될 주법은 비브라토입니다. 약자는 VIP 이렇게 쓰게 되고요. 비브라토를 원하지 않을 때는 논 비브라토 또는 센자 비브라토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대부분의 현악기 연주자들은 손가락으로 현을 누른 상태에서 음을 지속시키는 동안 소리의 증폭을 위해서, 아름다운 소리의 증폭을 위해서 비브라토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리들은 비브라토와 함께 사용이 되죠. 하지만 가끔 편곡자나 작곡자에 의해서 창백하고 또는 건조한 소리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논 비브라토 또는 센자 비브라토라고 했던 이 부분을 악보에 표시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개방현에서는 당연히 비브라토가 불가능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주법은 글리산도와 포르타멘토입니다. 이 두 주법 모두 한 손가락을 지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미끄러뜨려 연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글리산도와 포르타멘토의 그럼 차이는 무엇이냐? 글리산도는 음정의 폭이 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타멘토는 음정의 차이가 아주 약간만 나타나죠. 그래서 글리산도라고 하는 것은 악보에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포르타멘토는 사실상 어떠한 지시어를 넣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리산도는 좀 의도적인 형태의 연주법이라고 본다면 포르타멘토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형태의 글리산도라고 볼 수 있죠. 다음 보게 될 악보에서 바이올린이 글리산도 하는 형태, 활을 이용한 글리산도와 그리고 바르톡의 음악에서는 피치카토를 이용한 글리산도의 형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4 215 지금 보이는 악보는 조금 특별한 글리산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운지된 글리산도라고 불립니다. 이 주법은 바이올린 독주나 또는 콘체르토에서 카덴자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보된 글리산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주법은 모든 음을 하나하나 다 기보해서 손가락으로 다 되짚어가면서 하는 글리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말러의 심포니 7번에 나오는 운지된 글리산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7 자, 다음 보게 될 주법은 데타쉐라고 하는 주법입니다. 데타쉐라는 뜻은 분리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주법은 모든 현악기에서 기본이 되는 주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주법은 각 음마다 활을 방향을 바꿔서 해라, 그러니까 논 레가토 해라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타쉐라고 하는 주법은 활의 어느 위치에서 긋느냐에 따라서 음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다시 또 데타쉐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죠. 우선은 데타쉐라고 하는 이 각 활로 움직이는 형태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두 부류로 나눠서 활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소리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용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 데타쉐의 분류 첫 번째는 푼타 아르코 또는 at the point라고 합니다. 작곡자가 극도로 가벼운 효과를 위해 활의 끝부분만 사용할 것을 요구할 때 바로 이 푼타 아르코 또는 at the point라고 하는데요. 활 끝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음악으로 어떤 음색을 갖게 되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227 푼타 아르코와 반대로
활의 아래쪽에서 생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 쪽에서만 연주하는 것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용어로는 알타론이라거나 또는 at the frog라고 얘기합니다. 내리말을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아주 무겁고 강한 느낌의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말이 반복될 때마다 활을 들어줌으로써 상당히 빨리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228, 현악기는 아주 다양한 주법을 만들 수 있고요. 지금 현재에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주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현의 탄력을 이용하는 보잉은 스타카토라던가 또는 스피카토 이런 것들도 이제는 현악기의 주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법, 리코쉐라고 하는 주법인데요. 이 주법은 약간 좀 독특한 특수 주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또는 20세기에 많이 사용되는 현악기의 주법 중에 하나고요. 이 주법에서는 활의 위쪽, 그러니까 위쪽의 3분의 1 지점이 현 위로 떨어뜨려지는데 이때 활은 현 위에서 여러 번 탕탕탕탕 이렇게 튕겨지면서 2번에서 또는 6번까지 아니면 그 이상 아주 빠른 음들이 연주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리코쉐라고 불립니다. 이 주법은 튕겨지면서 연주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소리가 점점 감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경우에서는 한 번에 3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까지만 튀기지 그 이상을 튀기는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음 쇼스타코비치 심포니 넘버 8에서 나오는 리코쉐의 효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2, 또 다른 특수주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판, 바이올린의 지판 위에서 하는 주법인데요. 바로 술타스토라고 하는 주법입니다. 술타스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이 그어지는 현의 위치가 아닌 지판 끝쪽에서 보잉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현악기의 음색은 공명이 덜 되어서 약간 좀 메마른 소리를 갖게 됩니다. 약간 좀 서걱서걱하는 나무 소리를 많이 갖게 되죠.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1, 다음은 술폰티첼로. 술폰티첼로는 술타스토와 반대되는 형태의 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현악기의 음색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술폰티첼로는 활을 그을 때 술타스토처럼 일반적인 활이 그어지는 현의 위치가 아닌 브릿지에 가까운 위치에서 활을 그음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지금 현대에까지 많이 사용되는 주법이고요. 이 주법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고요. 약간 금속적이고 좀 유리와 같은 그러한 소리를 갖게 됩니다. 특히 이 술 폰티첼로라고 하는 이 주법은 트레몰로와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한번 술 폰티첼로의 음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2. 다음으로 볼 주법은 꼴레뇨입니다. 이 꼴레뇨는 활대로 하는 주법입니다. 현이 아닌 그 뒤에 나무로 되어 있는 활대로 연주하는 것을 바로 꼴레뇨라고 하는데요. 연주자가 활을 뒤집어서 활모가 아닌 나무 부분을 이렇게 현에 쳐서 치거나 또는 현을 그어서 내는 소리가 바로 꼴레뇨입니다. 마찬가지 꼴레뇨도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에 많이 사용됐던 주법 중에 하나고요. 소리가 좀 많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긋는 형태보다는 트레몰로와 함께 쓰이거나 또는 이렇게 긋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치는 형태처럼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253. Two 54. 다음으로 볼 주법은 피치카토입니다. 현악기에서 활을 긋는 형태의 주법 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법 중에 하나죠. 피치카토는 손가락으로 현을 뜯어서 연주하는 주법입니다. 현을 뜯어서 연주하라 라는 표시로는 피치카토의 약자인 PIGG 이렇게 쓰이고요. 다시 활을 써야 할 때는 아르코라는 연주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피치카토를 연주할 땐 연주자들이 현을 뜯을 준비, 그 다음 뜯은 후에 다시 활로 갈 때는 활을 준비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곡은 차이콥스키의 심포니 4번 3악장인데요. 이 곡의 3악장은 현악기의 모든 파트가 피치카토로 연주를 하는 되게 독특한 방식의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61. 다음은 피치카토의 종류 중에 하나인 왼손 피치카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악기에서 왼손은 지판에서 운지를 하는 역할을 하지만 가끔씩 그 지판 위에 있는 현을 뜯기도 합니다. 악보에서 음표 위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있다면 왼손가락으로 현을 뜯어서 연주하라,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방현인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특히 새끼손가락으로 뜯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바르톡의 악보에서 보여지는 왼손 피치카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257.
다른 피치카토, 손톱 피치카토라고도 하고 스냅 피치카토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20세기의 새로운 주법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벨라 바르톡, 헝가리 작곡가죠. 이 바르톡의 곡에서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바르톡 피치카토라고도 합니다. 지금 악보에 보이는 동그라미 위에 이렇게 기둥이 서 있죠. 약간 사과 같기도 하고요. 그 모양이 바로 스냅 피치카토 형태의 기호입니다. 손톱 피치카토는 음표 위에 이렇게 손톱 모양의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손톱 피치카토 또 스냅 피치카토는 일반적인 피치카토의 음색보다 아주 강렬한 소리를 갖게 됩니다.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8, 다음은 분산화음적 피치카토. 연주자들은 3개에서 4개 정도로 되는 화성의 구성음을 아래에서 위로 뜯어서 연주합니다. 마치 기타 연주와 같은 형태처럼 보이는 것이죠. 악보에 피치카토라고 쓰고요. 그리고 화음이 반복될 때는 아래에서 위,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의 그 화살표 방향을 계속 교체하면서 그려주면서 어떻게 연주를 해야 하는지를 표시합니다. 다음 악보, 바르톡의 악보를 보시면 1마디의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교대로 보이는 악보가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산화음적 피치카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4번째 마디의 바이올린 2의 악보를 보시면 푼타 아르코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은 활로 연주하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 다음은 야금기의 사용입니다. 모든 현악기는 야금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금기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용어로는 콘소르디노라고 하고요. 야금기를 제거하라, 여기에는 센자를 붙여서 센자 소르디노라고 합니다. 야금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소리의 울림이 줄어들고 그리고 약간 메마른 듯한 소리를, 음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작곡가나 편곡자들이 일부러 야금기를 사용해서 연주하라는 표시를 넣기도 합니다. 특히 이 야금기 콘소르디노와 함께 술폰티첼로가 연주를 하면서 트레몰로까지 함께 연주를 하게 되면 아주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That's all for today. Until next time, stay tuned. 다음은 스코르다투라. 스코르다투라는 모든 현악기에는 개방현이 있습니다. 각각의 악기는 개방현의 조율음이 있죠. 예를 들어 바이올린은 G, D, A, E 이렇게 되죠. 이 4개의 규격화된 그 조율음을 다른 음으로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현의 조율음을 다르게 조율하는 것, 그것을 스코르다투라라고 합니다. 이 스코르다투라는 이탈리아어로 잘못된 조율이란 뜻입니다. 다음 보여지는 이 악보, 말러의 악보 또한 스코르다투라를 사용했는데요. 이유는
바이올린의 소리를 값싼 깡깡이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값싼 바이올린의 음색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처럼 잘못된 조율이라고 하는 스코르다투라로 조율을 해서 연주를 하는 것이죠. 한번 음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5. 네, 다음은 하모닉스입니다. 하모닉스란 배음에 의해 연주되는 이 현악기에서 가능한 것인데요. 악보에 그려진 음보다 한 옥타브 또는 두 옥타브의 위에 있는 소리를 연주하게 되는 것을 하모닉스라고 합니다. 하모닉스는 자연적 하모닉스와 인위적 하모닉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연적 하모닉스는 바로 지금 앞부분에 있는 음표 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하모닉스라고 합니다. 이 자연적 하모닉스라고 하는 것은 이 레라는 음을 운지를 하고 그 너트와 브릿지 사이에 2분의 1 지점을 살짝, 그러니까 세게 누르는 건 아니고 살짝 현에 손가락을 대는 정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전체 현이 진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에서 한 옥타브 높은 레의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 하모닉스는 아무래도 자연적 하모닉스와는 다른 운지법을 하게 되는데요. 인위적 하모닉스는 내는 방법은 이제 원래 이 악보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기보된 음에서 4도 위의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손을 살짝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이제는 두 옥타브 위에 있는 소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인위적 하모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 하모닉스를 기보하는 방법은 실제의 음에서 4도 위에 있는 음을 다이아몬드 표시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두 개의 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옥타브 위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277. 네, 여기까지 현악기 주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종류가 좀 많이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악기 관련된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은 저희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각 악기의 음역과 그 다음에 각 악기의 현의 순서, 그리고 악기의 그 음역별로 들리는 소리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이 주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현악기에게 공통적으로 다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그 참고 자료에 나오는 그 현악기의 주법의 용어들을 반드시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중간고사에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이올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